빈 둥지 속으로 온 카톡. 2025년 5월 서울의 하늘은 여느 때처럼 뿌옇게 흐렸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박서연 여사의 마음처럼 적막했다. 30년 넘게 북적이던 집은 남편이 세상을 뜨고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 부산으로 분가한 뒤로는 그저 넓고 휑한 공간일 뿐이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그녀에게 정년 퇴직과 함께 찾아온 고독은 생각보다 깊고 시렸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실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을 닦는 것이었다. 무뚝뚝했지만 산처럼 든든했던 사람. 그는 떠났고 이제 그녀의 곁에는 잘 자란 난초 화분들과 채널을 돌려도 좀처럼 흥미를 끌지 못하는 텔레비전뿐이었다. 아들 지훈에게서 가끔 전화가 걸려오지만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라는 말은 늘 아쉬움을 남겼다. 손주들의 재롱은 영상통화로 잠시 위안이 될 뿐 만져보고 안아볼 수 없는 거리감은 외로움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어휴, 이 웬수 같은 세월아. 박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에서 카톡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혹시 아들일까 싶어 황급히 집어들었지만 발신인은 낯선 이름이었다. 실버 하모니. 얼마 전 동창인 이수진의 성화에 못 이겨 가입했던 노년층 데이팅 앱에서 온 메시지였다. 안녕하세요, 박서연 선생님. 프로필 사진 속 미소가 참 고우십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최민준이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후하면서도 자상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고급스러운 재킷을 입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채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박서연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생 누군가에게 곱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텅 빈 둥지 속으로 날아든 낯선 카카오톡 메시지가 그녀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달콤한 속삭임, 깊어가는 환상. 최민준과의 카카오톡 대화는 박서연의 건조한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을 베트남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몇 년 전 사별했고 외동딸은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 멀리 떨어져 지낸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박서연의 처지와 놀랍도록 비슷했고 그녀는 금세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다. 최민주는 놀랍도록 다정하고 세심했다. 매일 아침이면 서연 씨, 좋은 아침. 오늘도 당신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당신 목소리만 들으면 힘든 것도 다 잊혀요라며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그의 프로필 사진과 꼭 닮은 시. 그러나 어딘가 미묘하게 다른 영상 속 남자는 늘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박서연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고 그녀가 교사였다는 사실에 존경심을 표했으며 그녀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척했다. 서연 씨,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함께 남은 인생 손잡고 여행 다니며 행복하게 살아요.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박서연의 마음속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평생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녀는 최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설렜고 그가 그려주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키워갔다. 그녀는 그의 사진을 보고 또 보았고 그의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미소 지었다. 베트남의 뜨거운 햇살 아래 땀 흘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며 안쓰러워하기도 했다. 어느 날 친구 이수진을 만난 박서연은 조심스럽게 최민준의 이야기를 꺼냈다. 수진은 처음에는 친구의 새로운 로맨스를 응원하는 듯했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표정이 굳어졌다. 서연아, 너 그 사람 직접 만난 적 없잖아. 베트남에서 사업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매일 너랑 카톡하고 통화할 시간이 있대.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조심해야 해. 수진아, 넌 사람을 너무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얼마나 진실한데. 진실? 얼굴도 한번 안 본 사람을 뭘 믿고? 사진? 그거 얼마든지 도용할 수 있는 거야. 내 말 들어 서연아. 정신 똑바로 차려. 수진의 날선 지적에 박서연은 마음이 상했다. 자신의 행복을 시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날 이후 수진에게 최민준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는 점점 더 최민준을 중심으로 좁혀져 갔고 그의 말은 그녀에게 유일한 진실이자 희망이 되어갔다. 거미줄, 첫 번째 요구. 최민준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투정이나 하소연이었다. 서연 씨, 여기 인부들이 고향에 보내야 한다며 가부를 해달라는데 현지은행 시스템이 영 불편해서 혹시 미안하지만 50만 원 정도만 잠시 융통해 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바로 보내드릴게요. 박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분명 꺼림칙한 일이었다. 하지만 내 사람이 될 사람의 작은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야박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그는 곧 갚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녀는 실버 하모니 앱을 통해 알게 된 최민준이 알려준 현지 직원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다. 돈을 받은 최민준은 몇 배는 더 다정해졌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며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 그녀에게 달려가 은혜를 갚겠다고 맹세했다. 박서연은 작은 도움으로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민준은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사업 자재 통관 문제였다. 서연 씨, 큰일 났어요. 자재가 세관에 묶였는데 급하게 통관료를 내지 않으면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될 위기예요. 300만 원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큰 돈이 들어오니 그때는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게요. 제발 당신밖에 기댈 사람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박서연의 마음은 약해졌다. 그녀는 그의 성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던 그녀는 그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정기 예금을 해지하여 300만 원을 보냈다. 그 후로도 인부들의 긴급 의료비, 장비 고장 수리비, 현지 공무원 로비 자금 등 다양한 명목의 요구가 이어졌다. 금액은 점점 커졌고 박서연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녀는 때때로 불안감과 의심에 휩싸였다. 정말 그는 사업가일까? 왜 자꾸 나에게 돈을 요구할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최민준은 귀신같이 그녀의 마음을 알아채고 더욱 달콤한 말과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때로는 서운함을 가장한 협박으로 그녀를 wo담했다. 서연 씨,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당신마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난 정말 일어설 힘이 없어요. 당신을 믿고 모든 걸 걸었는데 너무 서운하네요. 그의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에 박서연의 의심은 죄책감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를 의심한 자신을 탓하며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결국 아들 몰래 모아두었던 퇴직금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거미줄에 단단히 모가매인 나비처럼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균열의 시작. 아들 지훈은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다. 부산에서 가끔 서울 집을 찾을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과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예전에는 살림살이에 대해 꼼꼼하게 이야기하던 어머니가 요즘은 부쩍 돈 이야기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다, 지훈아. 그냥 나이가 드니 기력이 없어서 그래. 신경 쓰지 마라. 박서연은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애써 웃어 보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최민준의 존재를 그리고 그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하고 걱정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지우는 우연히 어머니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게 되었다. 민준 씨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 주고받은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같은 애정 표현과 함께 송금했어요. 확인해보세요.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이 민준 씨라는 분 누구세요? 박서연은 당황하며 황급히 스마트폰을 감췄다. 아, 그냥 아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돈 문제라도 있으세요? 지훈의 추궁에 박서연은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뭘 안다 그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너는 내 가정이나 잘 챙겨. 아들의 의심은 그녀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최민준의 존재가 탄로날까봐 두려웠고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아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한다는 서운함과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최민준에 대한 의존감이 더욱 커졌다. 그날 이후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지우는 어머니를 걱정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고 박서연은 아들의 눈을 피해 최민준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갔다. 한편 최민준의 한국 귀국 약속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갑작스러운 계약 변경, 여권 문제 발생, 건강 이상 등 이유는 매번 달랐다. 박서연은 실망하면서도 그의 말을 믿으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정말 그는 돌아올까? 그의 말은 모두 진실일까?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최민준의 달콤한 목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되다가도 통화가 끝나면 다시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국제연애 사기 같은 단어들을 검색해보기도 했다. 검색 결과에 나오는 사례들은 놀랍도록 최민준의 행동과 비슷했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준 씨는 다를 거야.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틈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마지막 도박 박서연의 통장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적금은 이미 최민준에게 흘러들어갔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아파트 한 채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준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관문이라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액을 요구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베트남 정부 고위 관료에게 줄 급행료가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이 돈만 있으면 당장 다음 주에 모든 걸 정리하고 당신 곁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 꿈꾸던 전원주택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요.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간절했고 그가 제시하는 미래는 눈부시게 달콤했다. 5천만 원. 박서연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었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 쏟아부은 돈과 시간 그리고 감정이 모두 물거품이 될 터였다. 무엇보다 최민준을 잃는다는 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잃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아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다. 친구 수진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 남은 방법은 단 하나,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온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최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당신 곁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함께 살 수 있다고요. 결국 그녀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았다. 주택담보대출 상담 창구 앞에 앉은 그녀의 손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대출 절차를 설명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5천만 원이라는 숫자와 최민준의 얼굴만이 맴돌았다.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던 그녀의 눈에 대출금 사용 용도라는 항목이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펜을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까? 베트남에 있는 연인에게 사업 자금 송금? 차마 그렇게 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망설이다 주택 수립이라고 적었다. 거짓말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며칠 후 대출이 승인되었다. 박서연의 통장에는 5천만 원이라는 그녀에게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 들어왔다. 그녀는 곧바로 최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제 곧 당신을 만날 수 있어요. 최민준은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그는 즉시 돈을 보낼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번에도 이전과는 다른 낯선 이름의 계좌였다. 그는 사업 파트너의 계좌라고 둘러댔다. 박서연은 마지막 남은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듯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곧 펼쳐질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가운 진실은행 창구 앞에선 박서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송금 신청서에 적으며 심호흡을 했다. 창구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신청서를 받아들고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님,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해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건 아니신지 걱정돼서요. 박서연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에요. 잘 아는 분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업상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시군요. 하지만 요즘 워낙 사기 수법이 다양해서요. 저희가 잠시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혹시 그분과 통화 가능하신가요? 은행원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박서연은 당황했다. 최민준에게 연락하면 그가 불쾌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은행원의 눈빛은 단호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못해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 은행원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잠시 저희 상담실로 가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담실에는 은행 지점장과 또 다른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박서연이 송금하려던 계좌와 이전 송금 내역들을 조회해 본 결과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박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기라니, 대포 통장이라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섰다. 그중 한 명은 자신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강 형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박서연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최민준 씨라는 분의 사진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게 있으시면 보여주시겠어요? 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건넸다. 강 형사는 동료와 함께 사진과 메시지들을 꼼꼼히 살폈다. 잠시 후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이 사진 속 인물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인 마이클 김 씨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분의 사진이 로맨스 스캠 범죄에 지속적으로 도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돈을 요구한 최민준이라는 인물은 실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입니다. 강 형사의 말은 박서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동안 주고받았던 달콤한 말들,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를 위해 바쳤던 모든 돈과 마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거대한 배신감과 함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밀려왔다. 박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견고했던 세상이 차가운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나고 있었다. 무너진 세상, 그리고 작은 손길.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박서연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강 형사는 그녀가 겪었을 충격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물을 건네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녀는 로봇처럼 최민준을 알게 된 과정부터 돈을 송금한 내역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총 피해액은 1억 원이 훌쩍 넘었다.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 남편이 남긴 유산, 그리고 이제는 빚으로 남은 대출금까지.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사기는 누구든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전문가들이니까요. 강 형사는 위로했지만 그의 말은 박서연의 귀에 닿지 않았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친구 수진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슬픔과 분노, 절망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얼마나 울었을까? 초인종 소리에 겨우 고개를 들었다. 문을 열자 걱정스러운 표정의 아들 지훈이 서 있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부산에서 달려온 것이었다. 어머니!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박서연은 아들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 순간 박서연은 처음으로 작은 위안을 느꼈다. 며칠 후 친구 수진도 찾아왔다. 그녀는 박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수진의 진심 어린 위로에 박서연은 다쳤던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강 형사로부터는 사기꾼 추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연락이 왔다. 해외에 거점을 둔 점조직이라 검거도 피해액 회수도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인 설명이었다. 박서연은 실망했지만 이제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지훈은 어머니를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예약했다. 박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상담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감정, 사랑, 희망, 배신감, 수치심, 분노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상담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녀가 상처를 마주하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치유의 과정은 더디고 고통스러웠다. 때로는 악몽에 시달렸고 때로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과 친구의 지지 속에서 그리고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다시 햇살 속으로 어느 맑은 가을날 박서연은 동네 노인복지관 컴퓨터 교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얼마 전부터 이곳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과 인터넷 활용법을 알려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자, 어르신들. 오늘 배울 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바꾸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친구 추가를 하거나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자녀분들이나 저한테 알려주셔야 해요. 아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방주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자원봉사가 끝나고 복지관을 나서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지훈이었다. 어머니,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올라갈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까요? 그래, 지훈아, 조심해서 오너라. 아들과의 통화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날의 사건 이후 모자는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박서연은 벤치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민준이라는 허상 대신 아들과 손주들, 친구, 그리고 새로운 이웃들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데이팅 앱이 아닌 난초 가꾸기 동호회 앱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가입하기 버튼을 눌렀다. 텅 빈 둥지에는 이제 외로움 대신 새로운 관계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와 삶에 대한 잔잔한 사랑이 채워지고 있었다. 박서연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다시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